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 1월 10일 금요일 아침 종합 뉴스입니다. 민간공원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이용섭 광주시장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지방도 49호선이 전면 개통되면서 빛가람 혁신도시와 남학신도시가 30분 거리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렇지만 입체 교차로 대신 평면 교차로가 설치되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4.15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회단체 대표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간공원 특혜 의혹의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됐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고위 공무원들이 재판에 넘겨지고 광주시장의 친동생이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이용섭 시장에 직접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이 하루 종일 잇따랐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는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천문학적인 이권이 걸려있는 민간공원 사업에 한양과 호반건설이 우선 협상자로 되게끔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것과 이 호반건설에 막대한 철근을 납품한 업체 사장이 다름 아닌 이용섭 시장의 친동생이라는 것입니다. 광주지검 윤대영 부장검사입니다.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용섭에게 알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하지만 검찰은 이용섭 시장이 직접 개입한 혐의를 찾아내지 못했고 호반건설과 광주시와의 연결고리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이용섭 시장과 호반건설은 검찰 수사에서 벗어난 셈입니다. 광주시는 부시장 등이 기소되기는 했지만 금품 수수 등 뇌물 혐의는 아니고 이용섭 시장도 의심을 벗어내 그나마 다행이라는 분위기입니다. 호반건설은 오히려 검찰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호반건설은 입장문에서 이용섭 시장 동생 업체와 민간공원은 상관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고 검찰 수사에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검찰 수사 발표에 더해 광주시와 호반건설의 해명이 나왔지만 지역사회는 의혹들이 다 풀리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간공원 사업의 의혹을 처음으로 검찰에 고발한 광주경실련은 반성에도 모자랄 광주시가 오히려 적극 행정이었다고 강변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혹을 명쾌하게 해소하지 못한 검찰 수사도 부실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광주경실련 오주섭 사무처장입니다. 그거 민간공원 특례 사업에 이렇게 관여를 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를 바꾸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검찰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낸 호반건설에도 시민단체들의 비판은 쏟아지고 있습니다. 참여자치 20일 임선진 사무처장입니다. 즉 동생이 업체 대표로 있는 그 업체와 계약을 해서 왜 호반은 계약을 했을까? 이용섭 시장의 대시민 사과를 요구하는 정의당과 민중당, 여러 시민단체들의 성명이 하루 종일 잇따랐지만 민주당 광주시당은 침묵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시 선관위는 4.15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모 사회단체 대표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총선 입후보 예정자 B씨의 출판 기념회에 참석한 주민 20여 명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4.15 총선 관련 선거 사범이 검찰에 고발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선관위는 교통 편의를 제공받은 주민들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광주 북구갑 지역구에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예비후보는 최근 북구갑 지역구에서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여론조사가 진행됐는데 당내 경쟁 상대 선거 캠프에서는 단체 문자를 보내는 등 여론조사에 대비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여론조사를 민주당 광주시당이 진행했다는 설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며 진위 파악을 위해 광주시당에 공문을 보냈지만 현재까지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와 남학신도시가 30분 거리로 가까워졌습니다. 긴 공사가 마무리돼 주민들이 마냥 기뻐할 것 같은데 어찌된 일인지 걱정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안일로읍에서 나주 동강면까지 국가 지원 지방도 49호선이 전면 개통됐습니다.
총 연장 14.5km. 지난 2010년 착공한 뒤 10년이 걸렸습니다. 도로 개통으로 무안 남학신도시와 나주 혁신도시의 거리는 27km가 줄게 됐고 통행 시간도 20분가량 단축됐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입니다. 대한민국의 에너지 수도가 이렇게 4차선을 통해서 더욱 긴밀하게 연결이 되게 됐습니다. 새 길이 뚫린 기쁨도 잠시. 주민들은 벌써부터 교차로 교통사고가 걱정입니다. 국지도 49호선의 교차로는 모두 9곳. 당초 전라남도는 모든 교차로를 차량 흐름을 끊지 않는 입체 교차로로 설계했습니다. 기재부는 그러나 경제성을 이유로 한 곳만 입체 교차로를 허락했고 나머지는 신호등으로 차량을 통제하는 평면 교차로로 대체했습니다. 주민들은 직선화와 확포장된 도로에서 차량들이 제한속도 70km 이상으로 내달릴 가능성이 높다며 줄곧 입체 교차로를 요구해 왔습니다. 무안군 일로 정총무 이장입니다. 신호를 잘 지키지 않는 인식이 잘 돼 있지 않아서 이런 부분이 있어 안전 부분으로 한다 그러면 평면 교차로 부분이 CCTV나 이런 걸 좀 달아서 안전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부분,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좀 그 후속 조치가. 입체 교차로 대신 평면 교차로를 설치하면서 예산 600억 원은 아꼈지만 주민들은 교통사고 위험 불안감을 떠안고 살게 됐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광주시가 나주 혁신도시를 운행하는 택시 편도 요금을 올릴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오는 17일 0시부터 나주 혁신도시 운행 택시에 대해 기존 미터기 요금의 30%의 가산금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5km를 이동할 경우 현재는 14,600원이 부과되지만 17일부터는 19,000원을 내야 합니다. 광주시는 사업구역이 달라 빈차로 돌아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택시 업계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수급자 부부가 고독사한 지 8일 만에 발견돼 사회적 약자 관리 체계에 대한 비판이 일자 광주 남구가 직원을 더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남구는 응급관리 요원 1명이 중증 장애인과 독거노인 등 191가구를 살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응급관리요원 1명을 추가로 고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들 직원 외에도 16개 동 행정복지센터 등의 대체 인력을 투입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 전남 지역 대학들이 파격적인 장학금 혜택을 내걸고 편입생 모집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광주대와 동신대, 호남대 등 지역 대학들은 간호학과 등 일부 인기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의 편입생들에게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입학학기 이후에도 2학기에서 3학기까지 추가로 등록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광주복지재단 산하 기관의 한 간부가 계약직 여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진정서가 제출돼 광주시가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빛골 노인건강타운 간부인 A씨가 개인 일정으로 제주도를 간 계약직 직원 B씨를 찾아가 숙소를 같이 쓰자고 요구했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제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 지역 현재 기온 영하 4도입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이유진이었습니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장례 가장 소중한 예절이듯 스카이 장례식장은 모두와 약속합니다. 가격 거품은 빼고 서비스는 더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은 아낌없이 나누겠습니다.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대한민국 듣기평가 잘 듣고 풀어보세요. 다음 토론의 문제는? 그 얘기 분명히 안 들어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선생님 생각이시고요. 제 얘기도 좀 제 얘기를 듣지도 않고. 이 대화의 문제는 바로 듣기. 세상 대부분의 문제는 잘 들으면 다 풀 수 있는 문제. 말이 통하는 사회 듣기에서 시작됩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황동현의 시선 집중 3부 시작합니다. 1부와 2부에서 20대 총선의 주요 쟁점, 또 이슈, 또 여러 또 세대 교체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이 상반기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3부에서는 100일도 남지 않은 이 총선까지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변수들과 함께 21대 국회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그리고 이 대한신당의 장병환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이야기 이어갑니다. 세상을 밝히는 밝은 미소와 광주여자대학교 여성이 열어가는 따뜻한 미래 광주여자대학교 가련한 지성과 아름다운 가을 화려한 사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이대리를 불러 숫자 2만 눌러 062 둘둘둘에 둘둘둘둘 이대리 대리운전 062 누르고 2번만 읽어봐 이대리 대리운전 눌러 062 둘둘둘에 둘둘둘둘 이대리 대리운전. 이사님, 이사는 어디가 좋은가요? 당연히 OK 익스프레스죠. 일반 이사 및 포장 이사 그리고 사무실 이사까지 고객이 OK 할 때까지. 공짜전화 080-383-1000번.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는 만족입니다. OK 익스프레스 080-383-1000번. 안녕하세요. 대한상공회의소 광주인력개발원입니다. 취업의 기술 인생의 마술 술술술술술 배워볼래. 취업의 기술 인생의 마술 착착착착착 설계 할래. 광주인력개발원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 12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광주광역시와 기업지원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기업 지원 시스템. 기업의 애로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해결해드립니다. 간편한 상담과 빠른 정보 검색이 가능한 기업 지원 시스템. 검색창에서 광주광역시 기업 지원 시스템을 검색해보세요.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2분 30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그리고 대한신당 장병환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의원님. 먼저 장 의원님, 20대 총선 여러 변수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변수들을 예상하십니까? 네, 어제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의 통합 추진위를 이제 구성하는데 합의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보수가 과연 이렇게 통합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이 하나의 큰 변수가 될 것이고요. 또 그 외에 민주당과 이런 보수당을 제외한 지금 야당들이 네. 제3지대에서 보다 큰 통합이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러한 변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을 포함한 진보 세력 네. 또 그리고 한국당을 포함한 보수 세력 간에 여러 가지 그 이합 집산의 형태의 앞으로도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할 수 있고요. 네네. 또 이번에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 연동형 비례제 취지가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아무래도 또 아주 군소정당이 난립할 가능성이 있고 또 비례 의석을 차지하기 위해서 뭐 비례정당 모습도 나타나 있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비례정당은 별로 그렇게 유의미한 변수는 사실 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이번 선거법 개정에서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 바로 그게 전 세계가 다 취했건데 우리만 안 하고 있었던 결국 18세의 선거 연령이 낮아졌지 않습니까? 네네. 선거 연령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결국 약 50만 명 이상의 새로운 말하자면 유권자가 생겼기 때문에 과연 그 새로운 청년들의 이 선택이 어떻게 될 것이냐. 네네. 이것도 총선의 변수로서 등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이러한 것들 다 종합해서 본다면 선거 직전에 가서는 결국 국민들이 지난 문재인 정부의 이 성과와 이런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중간 평가 정도의 어떤 심판을 할 것이냐 또는 아니 이게 국정이 보다 좀 안정이 돼야 하는데 그러려면 뭐 집권 여당에 좀 더 힘을 좀 실어줘야 한다. 이렇게 국정 안정을 택할 것이냐. 결국 이게 가장 큰 중요한 변수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좀 이념 편향적인 경제 정책 추진을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부나 지방정부 모두 민주당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합리적 견제 세력의 필요성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단 말이죠. 결국 이제 어떤 세력이 국민의 삶을 보다 안정시키고 또 그리고 일자리나 이런 저기에 대해서 성장을 지속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아주 대한민국 경제가 아주 추락하는 거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한 걱정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양갈래길에서 유권자의 판단과 선택이 이제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이것이 결국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송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20대 총선의 변수. 뭐 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선 가장 크게 규정하는 것은 특히나 이번 총선이 문재인 대통령 5년 임기 중에 거의 3년이 되는 시점 4월이기 때문에요. 저는 시점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중간평가의 성격이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역대 총선이 그랬듯이 심판 총선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여당 심판인가 야당 심판인가라고 물었을 때 기존과는 다르게 야당 심판이다. 여기서 말하는 야당은 한국당을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요. 야당 심판이다라고 하는 의견이 훨씬 더 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기조가 어떻게 유지될 것인가. 그러면 이 기조 유지에서 가장 큰 변수는 말씀하셨듯이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나가느냐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수통합의 깃발을 올렸지만 말 그대로 지금 뭐 유승민 대표가 이야기하는 조건으로 걸고 있는 세 가지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통합의 길로 갈 것인지 그런다고 했을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 관전 포인트로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동형 비례제, 준연동형 비례제라고 하는 새로운 선거법이 도입되면서 그것이 선거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은 어떨 것인가. 그리고 이 한국도 선거사에 처음으로 이 비례만을 목적으로 하는 위성정당 뭐 이미 등록도 했다라고 하는 비례 자유한국당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참 코미디와 같은 실험이지만 이 실험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어떤 판단을 내려서 어떻게 표로 나올지 하는 것도 중요한 변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마지막은 저는 이런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어떤 정당이 또 어떤 정치 세력이 보다 절실하고 절박하고 겸손하게 이 선거에 임하느냐라고 하는 태도의 문제, 자세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른 어떤 요인 못지않게 중요하게 작용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적 판세를 두 분이 짚어주셨는데 이 2부 저희들이 말미에서도 이 지역의 선택, 이 호남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저희 방송의 또 이유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호남에서의 변수들 그 부분은 우리 장 의원님 먼저 얘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동안 2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호남이 특정 정당에 이제 몰아주기 투표를 하는 성향이 이제 강했는데, 거기에 따른 굉장히 그 호남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이제 지지하고 할 경우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하는 데는 뒷받침될 수 있겠지만 또 만약에 나중에 정권이 교체가 됐을 경우에 우리 호남이 진짜 섬으로 남게 되고 또 호남이 어떤 극단적인 사실 불이익을 또 받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호남의 이 경쟁적인 정당이 출연을 해서 또 내지는 정당이 아니라도 하여간 세력들 결국 정당보다는 인물 중심의 투표를 해서 여기에 적절한 어떤 견제와 균형 체제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그 판단을 저는 하실 것으로 믿고 있고 지금의 그 여론조사에는 잡히지 않는 뭐랄까 지금 정부의 어떤 방향을 훨씬 더 유연하게 가져야겠다. 그런데 지금 일방적으로 지지하게 되면 그 유연성이 오히려 떨어져서 오히려
하반기 문재인 정부가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네. 이런 판단들을 하시는 경향이 마지막에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송갑석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호남의 선택. 지난 20년 조금 넘는 기간을 이렇게 보면은요. 그 전반기 10년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저희 민주정부였죠. 네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9년은 보수정부. 네. 이명박, 박근혜 정부였고요. 다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정권을 찾아왔습니다. 호남민 입장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네. 이 문재인 정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해서 정권 재창출을 하는 것이 네. 호남민 입장에서는 다른 어떤 가치보다도 다른 어떤 정치 아젠다보다도 가장 우선순위이고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그동안의 그 총선과 대선의 상관관계를 본다면 네. 총선 전에 치루어지는 대선 전에 네네. 치루어지는 총선에서 승리하는 세력이 결국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호남민들한테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물론 지역 내에서 다양한 정치 세력이 공존하고 견제하고 경쟁하고 이런 구도가 가장 이상적인 구도고 아름다운 구도고 또 우리가 또 지향해야 될 구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민들 입장에서는 무엇이 우선일 것인가, 무엇이 우선일 것인가라고 하는 판단을 그 투표 날이 다가올수록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뭐 그 지역의 경쟁 구도를 네네. 들어서는 것과 함께 아까 뭐 전문가 두 분께서 또 세대 교체에 대한 네네.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당하고도 큰 관련 없이 뭐 정당하고도 관련이 되겠지만 네. 그러한 세대 교체를 이룰 수 있는 투표가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것도 역시 지역민들이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전국 판세를 말씀드리면서 네. 마지막에 강조드렸던 말씀인데 그 정치 세력이 얼마나 겸손하고 절박하고 절실하게 이 선거에 임하는가 하는 어떤 자세와 태도의 문제에 다른 어느 지역보다 더 민감한 곳이 네. 저는 저희 호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결과를 지난번 20대 총선에서 또 유감없이 보여줬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어느 세력이 보다 네네. 절박하고 절실하게 또 겸손하게 접근하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번 총선에서 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 또 대선까지도 염두에 둔 선택 결국 더불어민주당에게 지지를 좀 많이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장 의원께서도 하신 말씀이 더 있으실 것 같아요. 짧게 한 말씀 더 곁들여 주시죠. 근데 세대 교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나이를 기준으로 한 세대 교체가 아니고요. 네네.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가치가 미래지향적이냐 아니면 그 과거에 머물러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네. 세대 교체가 이야기가 되어야 할 거예요. 그리고 특히 지금 현재 청년 세대들이 미래가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 문제를 풀어주는 데 있어서 지금 국회가 어떤 역할을 제대로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국회의 대표성도 청년들의 비중을 확 좀 높여야 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청년 인재들을 영입하고 서로 육성하려고 하는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근데 호남에 있어서는 이제 요즘 개개 의원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고 네. 그리고 지역과 지역을 위해서 어떠한 성과를 나타내느냐 하는 걸 정확하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 결국 물갈이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 물갈이를 하는 기준이 네. 결국 진정으로 지역 발전과 국가를 위해서 성심성의껏 역할을 했느냐. 네네. 또 그렇지 않고 어떤 본인의 좀 뭐랄까요 이해관계에 따라서 네네. 제기를 하거나 움직였느냐. 이런 정확한 결국
인물에 대한 평가, 성과에 대한 평가를 기준으로서 이루어지지 그러한 것이 어떤 특정한 일방적인 기준으로 쏠림 현상이 이번에는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두 분의 이야기 들었는데 벌써 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짧게 두 분 모두 한 30초씩 하신 말씀들 곁들여 주신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송갑석 의원 먼저 해주시죠. 네, 마지막으로 저희 지역의 과제 이번 총선과 연관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입니다. 그래서 광주의 정신 또 그 광주의 진실 이것을 확고하게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광주는 또 새로운 도약을 해야 됩니다. 미래의 먹거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확실하게 정착시켜야 합니다. 그다음에 한전공대 성공적으로 출범시키면서 에너지 신산업에 광주와 전남이 메카로 우뚝 서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직접 단지가 광주에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 미래 산업의 핵심이고 총화입니다. 그 인공지능 사업의 책임을 대한민국의 책임을 광주가 지고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과제 속에서 벌어지는 이번 선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후보가 됐건 어느 정파가 됐건 간에 이런 광주의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끌어나갈 후보들을 뽑는 중요한 해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장병환 의원님께서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 주시죠. 네, 호남 정치는 크게 두 가지 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호남을 대표할 정치 리더십이 부재해서 그동안 외부 후보들에 대해서 대리 만족하는 그런 그 투표가 있었는데 결국 호남의 정통성을 가진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이 하나 과제고요. 두 번째는 호남이 그동안 소외되었는데 지역 균형 발전이 제대로 좀 추진되어야 호남이 변방으로 취급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뭐 저는 호남 지역의 유일한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으로서 그동안도 우리 광주와 전남의 여러 가지 산업적 기반을 확충하고 또 열악한 SOC를 확충하고 여러 가지 신산업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도 역할을 해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금 광주가 미래 먹거리로 생각하고 있는 에너지 신산업, 광산업, 그리고 자동차 산업, AI 지금 그 송갑석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이러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해 나가서 젊은 사람들에게 꿈을 주는 그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그 역할을 아무래도 우리 국가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적재정부와 가장 잘 협력을 하면서 호남 정치의 위상을 강화하고 우리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데 두 분 이렇게 스튜디오 지금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총선 특집 2020 20대 총선 그리고 호남의 선택 3부작 수요일부터 3일 동안 함께 있는데요. 20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분 청취자분들께 총선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장례를 치르신 유족 박상아님입니다. 엄마 보내고 참 힘들었는데 위로가 많이 됐어요. 3월 4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전승현님입니다. 덕분에 잘 치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정한 위로 남문 장례식장. 같은 장소, 같은 업무. 그런데 다른 배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안정된 일자리도 늘리고 생산성 향상으로 상호 윈윈하게 됩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도시 광주시 비정규직 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무료 노동상담 1588-0620. 지식기반 사회를 이끌어가는 조선대학교 대학원. 글로벌 역량을 갖춘 국제 전문가, 창조적 능력을 갖춘 전문 인재, 첨단 산업 분야 고급 인재 양성의 요람. 조선대학교 대학원이 1월 3일부터 16일까지 2020학년도 전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조선대학교 대학원 608-5038. 영산강에 내 이름 그려본다 친구야. 헐헐이 먼저 떠난 먼 여행길. 그대 먼저 떠나가도 나 슬퍼하지 않으리 친구야.
예와 정성을 다하는 나주 애향 장례식장 061-334-9000번.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항공사 마일리지는 이게 마치 돈처럼 차곡차곡 모으면 퍼스트 클래스나 비즈니스 좌석을 탈 수 있게 되기도 하고, 또 마일리지로 비행기 티켓을 살 수도 있는데, 최근에 이 마일리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제도를 변경하면서 항공권을 살 수 있는 마일리지와 적립기준, 쉽게 말하면 가격표에 변화가 생기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인천에서 뉴욕까지 일반석을 마일리지로 사려면 35,000 마일이 필요했는데, 제도가 바뀌면 4만 마일 이상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 이코노미석을 비즈니스나 퍼스트 클래스 좌석으로 바꿔달라는 요구를 하려면 지금보다 마일리지를 50% 이상 더 써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마일리지 물가가 올라버린 거죠. 적립은 줄어들고 시간도 더 오래 걸리는데 한 번 쓸 때 마일리지는 많이 나가니까 소비자들은 이런 제도 변경이 불합리하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집단 소송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마일리지와 관련한 문제점을 좀 들여다볼게요. 1월 10일 금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엄마, 아파트에서 차들이 갑자기 슉슉 나오니까 깜짝 놀라요. 현대해상 교통기후 환경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아이들은 스쿨존보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더 위험하게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단지 내 안전운전 잊지 마세요. 현대해상 하이카. 장성규입니다. 와우, SUV 좋은 차 타시네. 근데 타이어는 어디 건지 알고 계세요? 몰라요? SUV 전용 타이어는 넥센 로디안 GTX. 어떤 SUV에서도 잘 나가고 오래 가니까 넥센 로디안 GTX. 나도 오래 가고 싶당.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일단 경제 뉴스부터 챙겨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의 성주원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는 또 하나의 대책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걸 발표 또는 추진하는 것 같은데, 네. 부동산 관리 포털이 필요하다. 네. 무슨 얘기예요? 뭐 가격 상승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뭐 부동산 시장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허위 매물이나 가격 담합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정부가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보들을 한꺼번에 일목요연하게 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약간 근거 자료가 이제 생긴 건데, 이게 뭐냐면 국토부가 이제 용역을 내서 그 용역 보고서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에 보면 이제 분양부터 또 이제 매물 단계, 그리고 또 계약이나 거래 단계, 최종 등기 단계까지 하나의 시스템에서 이제 마치 포털처럼 부동산 관리 포털을 만들면 이런 뭐 부동산 거래 질서가 조금 확립될 수 있겠다. 지금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들을 좀 차단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국토부 용역 보고서의 결과기 때문에 이게 당장 뭐 국토부가 이렇게 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정한 거는 아니고요. 이제 앞으로의 또 허위 매물이나 가격 담합이나 이런 문제가 계속된다면 이것도 아이디어다. 이것을 참고해서 이것과 비슷한 형태의 정책을 이제 만들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주식 거래소는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거래소도 이렇게 공적으로 돌아가는 걸로 만들어 보자. 네. 각종 정보라고 하는 게 이게 다 지금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정보가 있기는 있는데 어디 매물이 나오고 얼마에 거래되고 하는 게 있는데 다 민간 뭐 인터넷 포털이나 특정한 부동산 정보 제공 업체가 정보를 제공하다 보니 잡음도 많고 문제도 많다, 이런 결론을 내렸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거래가 이제 완료되고 나면 이제 법의 의무로 이제 실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60일
인해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정부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시작되는데 거래가 완료된 이후에는 등기도 이제 나라에서 관리를 하니까요. 다만 그 전에 매물 단계에서는 사실 이제 민간에서 뭐 부동산 포털이나 이런 데서 이제 광고가 올라가고 거기서 소비자들이 확인한 다음에 이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초기 단계에서는 관리가 좀 어려우니까 중간에 부동산 중개업 하는 분들이 매수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시가보다 낮게 그 가격을 올려놓고 이런 매물이 있는 것처럼 실제로 가보면 아유 30분 전에 나갔는데 어떡하시나 이거 이러면서 조금 더 비싸긴 한데 사실은 이 집이 더 좋아요 하면서 맞습니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보니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파트 가격이 늘 저렇게 낮게 나와 있다고 포털에 항상 불만이고 또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집주인들의 담합 문제를 비롯해서 가면 없다 왜 그 매물이 그런 얘기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투명하게 이제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이런 시스템이 만들면 그런 것들을 조금 개선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대개는 이게 용역 보고서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대부분이 정부가 하고 싶은 거 정부 얘기로 입으로 하기가 좀 모호하고 애매한 그런 경우가 이런 용역 보고서 형태로 나오는 때도 많아서 그렇습니다. 사실상 정부가 이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볼 만해요.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이런 것이 우리가 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약간 자유로운 거래를 좀 해칠 뭐 위험이 있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또 뭐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라는 우려도 제기가 되고 뭐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 뭐 이런 우려는 뭐 하나의 의견으로 또 이제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도 하나의 거래소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이 두 개에서 형성되는 것도 아니고 호가창 들여다보면 지금 매물 나왔네? 누가 사가네? 하는 게 바로바로 보이니까 부동산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기된 우려들이 문제는 그거겠죠. 잘 그런 것들을 해결하면서 이런 시스템이 잘 마련된다면 아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뉴스 하나 더 보죠. 이른바 데이터 3법이라는 게 얼른 통과돼야 이런저런 비즈니스도 하고 또 국민들 생활도 편리해지는데 왜 통과 안 시켜줍니까 하는 여론이 있었고 이거 통과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대부분 없어집니다.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 이슈예요 라는 반대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를 결국은 통과했네요. 네, 어제 뭐 국회에서 많은 법들이 통과됐는데 역시 데이터 3법이 통과된 것이 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어쨌든 우리 국민의 소비자한테도 당장 뭔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러니까 데이터 3법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있고요. 또 신용정보법이 있고 정보통신망법, 이것을 묶어서 데이터 3법이라고 불리는데, 뭐 쉽게 말하면 이제 가명 처리된 정보를, 그러니까 뭐 본인의 실명이 확인되는 그런 정보는 아닙니다. 그런 정보는 어쨌든 보호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된 그런 가명 정보를 이제 빅데이터로 활용해서 여러 가지 뭐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 수 있게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럼 내가 돈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모든 정보들을 다 가져가서 활용을 하는데 그게 이진우인지는 모르게 가려주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안해하시는 분은 그러다 곧 싹 지워지면 다 드러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은 하겠다는 거네요.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사실은 정치권에서도 여당 뭐 의원들조차도 이제 반대 의견을 많이 밝히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이 개인의 신원을 다시 알아볼 수 있게 가공할 수 있는 재식별화는 엄격하게 이제 금지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처벌도 명확하게 담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우려는 없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소비자 맞춤형 금융 상품을 개발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금융사들이나 이런 금융 상품을 개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빅데이터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어떤 것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좀 더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요즘은 이미 이게 뚫렸구나라는 걸 자주 느끼는 게 이미 페이스북 같은 곳은 내가 뭘 검색하고 뭐에 관심 있는지를 다 알잖아요. 아마 전화 통화하는 내용도 듣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무슨 테이블을 하나 사야 돼서 어디서나 무슨 테이블 이쁘던데 하고 이제 저 집에 있는 가족하고 통화하고 끊었는데 잠시 후에 그 SNS를 켰더니 광고창에 다양한 테이블들이 올라오면서 상당히 놀라운. 근데 그게 이제 보는 생각에 따라서는 당신 테이블 찾고 있었으니까 이 안에서 골라서 보면 유리할 거 아니냐. 내가 사라고 강매하는 것도 아니고 참고하라는 건데 고마움은 고맙지. 이게 비서예요 하는 시각도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기분 안 좋죠. 그렇죠. 네. 이게 내가 테이블을 알아본 거 내가 테이블이었으니 망정이지. 그렇죠. 이게 권총이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문제도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맞춤형 정보뿐만 아니라 이제 기존의 그 대출 이런 상환 기록이 없는 일반적인 청년이나 주부 같은 경우, 그러니까 금융 정보가 좀 부족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사실 신용 평가, 신용 등급을 매기는 부분에서 조금 이제 불리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의 뭐 통신 요금 납부 이력이나 가스 요금 납부 이력 뭐 이런 것들이 다 취합이 돼서 이런 분들의 신용 등급 평가에도 이제 반영이 돼서 이렇게 되면 조금 신용도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다. 장점도 있습니다. 올해 경기가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상당히 궁금한데 작년에 우리가 봤던 경험으로는 아무도 못 맞춘다는 거였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IMF든 세계은행이든 뭐든 간에 많이 틀렸는데 그래도 올해 1월인데 이런 또 기관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또 일단은 국채연구원 KDI는 살짝 경기가 바닥은 찍고 또 올라가는지도 모르겠다는 가능성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고 또 반대로 그렇습니다. 세계은행은 생각보다 안 좋을 것 같다는 또 보고서도 동시에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경제동향 1월호를 이제 어제 냈는데요. 여기 내용 중에 보면 뭐 역시 아직까지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성장세를 보면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는 판단이 일단은 기본적인 판단인데요. 그 와중에도 일부 지표가 경기 부진이 완화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라고 이제 담고 있어서 그래도 조금 일말의 기대감, 그러니까 우울한 상황 속에서도 일말의 희망을 좀 담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기 부진이 완화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한참 돌아가야 되네요. 네, 상당히 뭐 알겠어요. 아주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 근거를 보면은 작년 11월부터 우리의 산업 생산이 좀 증가로 전환된 부분을 눈여겨보고 있고 또 앞으로의 경기를 전망할 수 있는 이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라는 지표가 있는데 이것이 석 달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것이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경기가 조금 경기 부진이 완화될 가능성을 그래도 담고 있는 그런 지표이다.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이걸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이 우리 경제의 핵심 축은 역시 제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제조업은 여전히 조금 재고율은 좀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또 평균 가동률은 하락한 그런 상황이고 이렇기 때문에 역시 제조업 분야의 개선세가 나타나야만 이 경기 부진의 늪에서 탈출할 수 있다라는 이제 판단. 뭐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듣고 보니 아직 새벽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전히 내리막길인데 내리막에 가파른 정도가 조금 완만해진다는 의미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계은행도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한 건 전반적으로 작년하고 큰 차이는 없을 거다. 그런 뉘앙스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작년 6월만 해도 올해 2020년에 세계 경제 성장률이 한 2.7%로 전망을 했었는데 어제는 이제 0.2%포인트를 낮춰서 2.5%로 수정을 했습니다. 이게 역시 뭐 국제 무역 그리고 투자 성과 이런 것들이 예상보다 부진하다. 이런 판단을 내렸고요. 또 뭐 이것이 글로벌적으로도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리하게도 제조업이 역시 좀 부진한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크게 좋아지겠나? 뭐 이런 더 안 싸우면 다행이죠. 뭐 조만간 뭐 1단계 합의를 한다고는 하지만 뭐 말 그대로 1단계일 뿐이고 아직까지 풀어야 할 숙제가 상당히 많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또 미국과 이란과의 갈등 물론 뭐 조금 그런 정세가 완화됐다고 해서 오늘 아침에 뉴욕 증시는 다시 또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만 역시 여러 가지 항상 안심할 수 없는 그런 변수들이 매일매일 터져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줘.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중에 윤석현 씨가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이분 아마 식당 같은 자영업 하시는 청취자분 같은데 질문이 뭐냐면 손님들이 현금 영수증 떼어달라고 해서 현금 영수증을 만들어서 드리다 보면 이게 똑같은 현금 영수증인데 지출 증빙용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소득공제용 이런 게 따로 있더라. 즉 현금 영수증이 두 가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어떤 손님은 소득공제용으로 받아갔는데 이거 잘못 받아간 거니까 지출증빙용으로
바꿔달라고도 다시 돌아오시기도 하던데 현금 영수증에 이게 소득공제용은 뭐고 지출증빙용은 뭡니까? 왜 굳이 둘로 나눠놨어요?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어요. 보통 현금 영수증은 회사 다니는 직장인들이 연말정산할 때 쓰려고 발급을 받죠. 그런데 회사 안 다니고 그냥 자영업하는 분도 본인 돈을 현금으로 썼으면 예를 들어서 고객이 뭘 주문해서 배달을 가다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었으면 이거 사업하는 데 쓴 돈이잖아요. 그런데 현금으로 내고 왔으면 그 주유소에서 현금 영수증을 받아와야 나중에 그 장부 정리할 때 주유비를 비용으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영업하는 분이 세금 신고할 때 비용 처리하려고 이 현금 영수증을 받으면 그건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받아야 되고요. 회사 다니는 직장인이 연말정산할 때 쓰려면 소득공제용 현금 영수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근데 나 그동안 현금 영수증 달라고 할 때 굳이 이거 얘기 안 하고 내 주민번호나 휴대폰 번호만 불러드려서 받았는데 그럼 나한테 무슨 걸 어떤 현금 영수증을 주신 거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손님이 현금 영수증 달라고 하면서 그냥 주민번호를 불러주면 아 이분은 그냥 직장인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동으로 소득공제용 현금 영수증이 나오고요. 손님이 현금 영수증 주세요 하면서 사업자 번호를 불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아 이분은 사업하는 분이구나 라면서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자동으로 구별해서 뽑아줍니다. 근데 문제는 손님이 그냥 휴대폰 번호만 불러드리면 이건 사업하는 분인지 셀러리맨인지 모르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국세청이 홈택스에서 그 휴대폰 번호를 조회해보고 아 그냥 직장인이구나 하면 소득공제용으로 나오고 이분은 사업하는 분이네 하면 이제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이 자동으로 발행됩니다. 다 괜찮은데 문제는 직장인이기도 하면서 사업도 하는 투잡하는 분들이 요즘 가끔 있죠. 직장에서는 직장인, 퇴근하면 뭐 호프집 운영하는 자영업자 이런 분들은 현금 영수증을 달라고 하면 이게 연말정산할 때 쓰려고 받으려는 건지 아니면 호프집 운영비 지출용으로 쓰려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때는 이제 본인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출증빙용으로 해주세요 아니면 소득공제용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골라야 되고 그래서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다. 그렇습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삶의 무게가 제 아무리 버거워도 영차 함께여서 당당한 사람들 잠시 후 9시 5분 여성시대가 이어집니다. 영차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예,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제도를 바꾸는데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좀 불리하게 바뀌는 것들이 꽤 있나 봐요.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허희영 교수와 함께 이 얘기 좀 말씀 나눠보죠. 허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항공사들이 지금 소비자들로부터 소비자들이 쌓아온 이 마일리지가 예. 전체에 얼마 정도 남아있다 이 규모를 공개 안 하나 봅니다. 그게 그 항공사들로서는 이제 그 영업 기밀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그동안 그 어떤 그 재무제표상에 나타났던 것들을 그 속내를 내놔라 할 때는 그게 뭐 일반 소비자들한테 그 내용을 내놓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공식 통계는 안 잡히고 있어요? 지금 나오는 거 이제 재무제표상에 그 이연 수익으로 잡히고 있고요. 대략 예. 알려지기로는 마일리지 부채라고 하는 것이 대략 얼마 정도 된다. 지금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2조가 넘었죠. 벌써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2조 한 3천억 대고 아시아나도 8천억 대로 이렇게 늘어나요. 예. 그게 소비자들에게 쌓아준 마일리지.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이거 이용해서 나 비행기 항공권으로 사겠습니다 하면 돈도 안 받고 줘야 되는 이제 그런 돈이라서 항공사 입장에서는 부채로 잡아놓는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현되진 않아. 언젠간 갚아야 되는 부채인 거고요. 예. 그게 이제 사용을 하게 되거나 이제 시효가 만료되면은 그때 비로소 이제 그 매출로 잡히고 부채가 그만큼 줄어들죠. 예. 그게 뭐 대한항공은 2조 원 넘고 아시아나도 반올림하면 1조 원에 가까운 그게 그 수치라는 예,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뭐 그게 마일리지라는 개념인 거는 대강 알고 있었는데 뭘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이게 작년에도 그 유효기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한항공 아시아나가 이게 우리나라 항공사들이 너무 이거 안이하게 대처했었는데요. 작년에 10년으로 단축할 때 논란이 꽤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도 바뀌는 내용이 한 4가지 정도 돼요. 하나는 우선 복합 결제가 이제 이번에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항공권을 살 때
20%는 이제 마일리지로 계산을 하도록 네. 하겠다는 것이고요. 예. 복합결제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이 지역도 지금 그 지역별로 마일리지 줬거든요. 5개 대륙별로. 이거를 그 유류 할증료처럼 10개 구역으로 나눠서 좀 세분화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같은 대륙이라 하더라도 2-3시간 차이가 나거든요. 많이 나는 데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우수 회원 자격을 좀 완화했어요. 이것은 뭐 이제 충성 고객을 좀 확보하려는 그 마케팅 차원인데, 그래서 연간 1만 마일이나 10회 이상 타는 사람들한테는 뭐 모닝탐이나 실버 회원을 부여하겠다. 이건 다 좋아요. 그런데 이 마일리지 적립하고 운영에 대해서 이제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그 크게 보면은 1등석이나 비즈니스석을 타는 그 승객들한테는 적립률을 오히려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최대 1등석에 대해서는 200% 주던 거를 300%로 늘렸고요. 비즈니스 손님들한테는 135%를 주던 걸 200%까지 늘렸어요. 그러니까 뭐의 100% 뭐의 200%입니까? 그러니까 거리에 주는 그 마일리지를 곱하기 알겠어요. 곱하기 2 예. 곱하기 3만 해주는다는 것이고. 포인트 적립률을 높였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고객 가치가 높은 사람들한테는 기여도가 높으니까 더 우대하겠다. 근데 이제 일반석을 타는 그 일반 승객들은 이것이 지금 그 이제 현실화를 한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이 이코노미석을 타는 사람들도 우리가 왜 그 좌석을 살 때 똑같이 앉아가지만 값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뭐 뉴욕을 가는데 200만 원에 타고 가는 사람도 있고, 옆에 앉은 사람은 360만 원을 내기도 하고요. 네. 또 200만 원도 안 내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다 해피하죠. 그런데 이제 항공사 입장에서 보면 이거에 대해서 고객의 가치에 따라서 차별화해서 마일리지를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정상 요구 이게 한 10종류가 넘어요. 운임 판매 조건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근데 예. 그러면 그 말은 지금까지는 고객이 날아간 거리에만 비례해서 마일리지를 쌓아줬는데, 이제는 앞으로 대륙별로. 이제는 앞으로 항공사에 낸 돈에 비례해서 쌓아드리겠습니다. 그 말이네요. 그렇죠. 예. 항공사 입장에서는 돈 많이 주는 고객이 고마운 고객이니까 더 많이 쌓아드리고, 돈 적게 주는 고객한테는 적게 쌓아주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예, 그렇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나빠졌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손에 잡히는 경제 참 잘 이거 기회를 왜냐하면 그 동안에 이게 그 마일리지 더 변경에 대해서 너무 소비자 쪽에 그거 많이 계속 보도가 되니까 이 소비자들이 화가 날 만도 해요. 왜냐하면 제도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전과 후를 좀 알아야 되지만, 또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균형 있게 다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설명할 기회가 없이 그냥 일반석을 타는 일반 승객들, 또 할인 운임을 타는 승객들이 매우 불편해졌다. 알겠어요. 과거보다는 좀 적게 쌓고 싼 비행기표 산 고객들은 반대로 그럼 비싼 비행기표를 산 고객들은 과거보다 그럼 더 많이 쌓아줍니까, 마일리지를? 더 많이 쌓아주고 정상 요금을 내는 일반석의 승객들도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항공사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해요? 그게 보기에 따라서 공정할 수는 있는데, 네. 그렇게 바꾸면 항공사 입장에서는 경영에 도움이 됩니까, 더? 지금 이게 항공업계 크게 2가지 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는 업황이 워낙 안 좋아요. 장기적으로도 항공운송 사업이 그렇게 이 돈을 많이 버는 사업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영업 마진이 과거에는 8% 10% 갔는데 지금은 세계적으로 4%대고, 지금 우리 국적 항공사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끼워 팔기, 이렇게 끼워주는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부담을 줄여나가겠다. 특히 부채 비율들이 높아요. 마일리지 쌓아주는 거. 예, 이거를 좀 한번 좀 현실화해서 재무 구조를 개선하겠다. 또 하나는 외항사들에 비해서, 외국 항공사들에 비해서 턱없이 이게 후해요. 그러니까 마일리지 제도가 소비자들한테 매우 너그러웠던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외국처럼 바꾸겠다. 글로벌 스탠다드로 우리 가겠다. 이제 그런 취지가 있는데, 그걸 소비자들이 이제 이 보도되는 내용만 보면 많이 화가 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왜 그럼 그동안 글로벌 스탠다드 안 했느냐고 또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거야 이제 알겠습니다. 상황은. 예. 그런데 궁금한 건 그 중에 하나가 10년 지나는 마일리지는 이제 소멸시키겠다는 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년부터 2008년까지 계속 쌓여져 있던 것을
이게 10년 전에 이제 그것을 이미 제도를 바꿨죠. 그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단체하고 항공업계하고 모여 앉아가지고 유예 기간을 10년을 줬던 거예요. 그래서 작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제는 금년부터는 이게 2008년 이전부터 쌓여있던 거로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되죠. 알겠습니다.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하는 건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집단 소송을 하는 명분과 주장이 뭡니까? 이거는 뭐 한편 이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자산이라고 봤던 거죠. 이것을 내가 언젠가는 쓸 수 있는 자산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믿었는데 이게 어느 날 불리하게 바뀌니까. 근데 또 이제 항공업계에서는 이걸 우리 마케팅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외국 항공사들처럼 우리는 언제든지 이렇게 바꿔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건 아마 법적 다툼을 아마 할 걸로 보여지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 이거 좀 자유롭지가 않아요. 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공정한지 불공정한지를 판단하는 기관인데 10년 전에도 이거를 다 사실 승인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뭐 눈치 보고 그래서 TF 같은 걸 구성해서 좀 연구를 하고 분명한 결과를 내놓으면 돼요. 소비자들도 이해하고 항공업계도 이해합니다. 알겠어요. 뭐 소멸되는 거는 그렇다 치고 쌓아놓는 것도 항공업계 입장에서는 앞으로는 그럼 좀 평균적으로는 덜 쌓게 된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기여도가 낮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에도 이제 소비자들 불만 가운데 하나가 알겠어요. 할인 운임으로 타는 경우에는 뭐 더 줄여놓는 거죠. 더 줄여놓는다는 거니까 그렇죠. 전반적으로는 똑같이 나눠주되 그 나눠주는 비율만 바꾸는 건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더 비싼 티켓 낸 소비자에게는 더 많이 쌓아주더라도 총 쌓이는 마일리지는 똑같으면 좋겠다고 할 텐데 그건 아닌 모양이에요. 알겠어요. 여기까지 설명 듣죠. 시간 관계상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항공대 허희영 교수였고요. 저희는 또 내일 아침에 찾아오겠습니다.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미국 유명한 역도 코치에게 누군가 물었다죠. 코치님은 수많은 선수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중엔 올림픽 대표가 된 제자들도 많았고요. 자, 최고의 선수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뭡니까? 다른 사람들에겐 없는데 그들에게만 있는 거 하나만 말해주시죠. 코치가 대답하죠. 어느 순간 문득 찾아오는 훈련의 지루함, 같은 걸 하고 또 하는 것의 지겨움. 최고의 선수들은 그걸 더 잘 견뎌냅니다. 그거 말곤 모르겠네요. 정말 하기 싫다 싶을 때도 한다. 이게 큰 능력인 거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똑소리 나는 지능형 CCTV, 클라우드캠, SK 브로드밴드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광주 신우신협과 함께한 40년. 더 행복해지셨나요? 덕분에 사업이 잘 됩니다. 저는 큰 집으로 이사했어요. 사업자 대출, 신용, 담보, 건설자금, 햇살론 등 대출이 필요할 땐 광주 신우신협으로 오세요. 문의 364-6103. 살리고 열로 한번 살리고 전기로 한 번 더 살리고 경제도 환경도 살리고 한국지역 난방공사. 열로 한 번, 전기로 한 번. 에너지 살 틈 없이 2번 살리는 열병합 발전.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해 에너지 효율은 올리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는 줄입니다. 지역 난방, 지역 냉방, 전력, 청정 신재생에너지의 열병합 발전까지 행복한 에너지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친환경 에너지 공기업 한국지역 난방공사가 함께합니다. 재심 사건을 주로 하는 변호사로 알려져 있는 박준영 변호사입니다. 제가 진행했던 재심 사건의 공통점은 억울하게 억살이하신 분들이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배우지 못한 분들, 가난한 분들, 그리고 장애가 있는 분들이었죠. 사법정의라는 것이 현실에서는 이렇게 공정하지 못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갈수록 집회 시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곳으로 막 올라가세요. 단식도 많이 하고 힘 있는 사람들의 고통에는 주목해주고 나같이 힘없고 많이 가지지 못한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는 관심을 주지 않느냐라는 절규거든요. 그들의 고통을 우리가 똑같이 취급하고 똑같이 대해줬다면 극단적인 선택이나
힘겨운 어떤 투쟁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새해에는 높이 올라가는 사람이 좀 줄었으면 좋겠고 오랫동안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투쟁의 방식이 조금씩 바뀌었으면 좋겠다. 시스템이 공정하면은 바뀌겠죠.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광주 MBC 연중 캠페인 공정, 건강한 공동체 출발점입니다. 이 캠페인은 광주광역시, 한국농어촌공사, 국민무한국제공항 면세점이 함께합니다.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친구처럼 다정한 연인처럼 MBC 문화방송.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광주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